안녕하세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새당 김중혁입니다. 명확하게 하시는군요. 원작보다 나은 영화 3, 오늘은 이동진 편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길버트 그레이프, 인디에어, 그리고 또 라쇼몬까지 세 편의 주옥 같은 그런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원작을 일단 취향에 따라서 어떤 소설들을 좋아하는지도 약간은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영화들을 골라 오셨는지와 함께 어떤 책들을 또 보시는지도 알 수 있는. 네,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네네. 요즘엔 다 보여 이렇게. 그렇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죠. 네. 오늘 그러면 저는 또 어떤 작품을 세 편을 원작보다 나은 영화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기 직전에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역대급 귀여운 1분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귀척전은 자, 귀척전은 1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1분 브리핑 좀 잘하고 그리신 건가요? 딱 보면 누가 봐도 이동진 아닙니까? 동진리의 뇌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동진의 머릿속엔 과연 뭐가 들어있나? 제가 바라본, 제가 경험한 이동진, 동진리의 뇌구조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저만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이미. 그럼요. 일단 영화가 38.2%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퍼센트지를 뽑았고요. 빅데이터를 영화와 중간에 있고 음악과 책이 양쪽에 각각 15.4%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함께 음악과 책을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아마 이 세 편의 원작과 함께 음악 얘기, 소리 얘기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농담. 일과 농담이 거의 분리가 안 되죠. 일이 농담 같고 농담이 일 같은 두 가지를 거의 그나마 비슷한 0.4% 일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콜라. 콜라가 음식의 몇 배야? 17배군요. 콜라는 음식이 아니죠. 음식과 분리시켜봤고요. 통계가 2.4%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암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퍼센티지를 더하면 100이 아닙니다. 그래요? 111%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진 씨는 뇌를 111%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정말 깨알같다. 엄청나네요. 저는 뇌를 한 70% 쓰고 있는 것 같아요. 70밖에 안 쓰는데도 안 쓰는데 이 정도구나. 그럼요. 나는 111%를 쓰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럼요. 결국 자기 자랑이야. 이 뇌 구조를 통해서 이동진 작가님이 선택하신 원작 그리고 영화, 음악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엔 아무래도 콜라 영화 3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이걸 보니까 콜라 영화 3선. 그럼 부시면 나오나요? 부시면 뺄 수가 없죠. 부시면 나와야죠. 음식 영화는 한 357회 정도에 나오겠네요. 一番怖いのは見た好きな男の人ができた時に영화 3, 이동진 편. 첫 번째 영화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뽑았습니다. 저는 이 세 편 다 원작을 받는 줄 아는데 이걸 안 받더라고요. 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사서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원작이 좋던데요? 그래요? 네네.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작이 약간 구겨진 종이 뭉치 같다면 영화는 물에 풀린 종이. 그래서 뭐냐면 이 구김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것이 원작이라면 구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물에 풀어져서 약간 부드럽고 애잔한 느낌의 그런 게 전 영화가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세 편의 영화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 편의 나머지 둘은 원작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원작은 좋아하진 않아요. 다나베 세이코의 원작은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일단 영화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영화와 달리 그 커플이 실제로 어떤 귀결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소설에서는 열어둔 채 그냥 끝납니다. 어찌 보면 소설이 해피엔딩에 가깝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리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원작에서는 바다가 실제로 보이는 호텔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바다는 전혀 안 보이는데 내부의 조명으로 인공적으로 바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텔입니다. 네, 직접 가보셨잖아요. 가봤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가면 유잉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러브 호텔인데 그 중에서 방 골라가면 되는데 그 중에 조개방이 나오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전에 이제 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 그 침대에 네. 혼자 이동진 작가님이 누워있는 사진도 있어.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게 아니었는데 그 거대한 뱀다운과 지나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 장면과 함께 거기 누워있는지 네. 원작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네. 원작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교의 건강한 여자아이들은 모두 암 호랑이 같다. 그런데 조제는 버려진 어떤 집에 헌 인형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 계속 그 조제가 가지고 있는 헌 인형 같은 게 있어요. 그 인형이 조제를 어떤 대변하는 그런 물체가 아닌가. 제목이 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불능의 코드예요. 그렇죠. 조제라는 것은 쿠미코라는 여자가 사실은 상상했던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 같은 건데 어쨌건 프랑스화주 4강의 소설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호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같이 보려고 했지만 어찌됐건 동물원의 우리 속에 갇혀 있죠. 그리고 물고기는 당연히 수족관 속에 또 갇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가지는 조제가 바라는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현실을 또 담고 있는 측면이라서 굉장히 양가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쓸쓸한 기운 같은 게 남게 되죠. 네.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장면 참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 영화에 유독 스틸컷이 참 많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장면이 정지되어 있는 장면이 많은데 다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뭔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끔씩 보이는 스틸컷, 정지된 장면에 느끼는 애잔함. 우리가 또 어떤 기억을 추억할 때 동영상 혹은 그런 걸 기억하지 않고 한 장면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영화도 나중에는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스틸컷처럼 장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한번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저도 어렸을 때고 12년 전에 그 어렸을 젊었을 때의 예, 기억. 저는 어렸을 때입니다. 네.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파릇파릇 이렇게 막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 이 영화 한번 다시 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그렇게 낭만적이기만 하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런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늘하면서도 냉정한 면도 있고 그리고 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正直あなたの武器が羨ましいわあんたも足切ってもうたらええやん。 정말 잔인한 영화구나 이게. 잔인하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걸 보면 원래 카나에는 극 중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착한 게 무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착한 척 한다고 욕을 할 정도인데 착한 게 무기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츠네오도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이 츠네오처럼 보이는데 츠네오도 마냥 그 순수하고 풋풋한 대학생을 그리지 않는 게 영화에서 보면 이 크럭만을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처음에 애초에 다가갔을 때 어떤 그 조제에 대한 관심도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그것은 뭐 사랑일 수도 있지만 호기심일 수도 있고, 일단 뭐 동정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츠네오도 그렇게 단일한 어떤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츠네오가 여기 이 영화에서 19세를 담당하고 있죠. 15세 관람가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 굉장히 야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다 츠네오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츠네오의 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속마음 같은 것은 영화가 사실은 편집을 통해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그 방식에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집에 처음 찾아가서 계란말이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식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막 호감을 느끼면서 어떤 이성적인 그런 마음을 느낄 때 그 장면 끝이 뭐냐? 바로 바깥에 있는 두 마리 개가 교미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막 탐색하는 장면이 인서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츠네오의 마음속에서 어떤 게 지금 상상하고 혹은 바라고 있는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암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영화 이제 생각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휠체어 장면하고요.
뭐니 해도 물고기의 성에서 조개 조제가 혼자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뒤에 멀리 츠네오가 보이는 장면에서 조개 껍질과 조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은 別に 다시 寂 봐도 しくは 슬프기도 ない 하고 마치 환상 장면 같기도 初 하잖아요. めから何もないねんもんいつかあんたがおらんようになったら迷子の貝殻みたいに一人ぼっちで海の底をコロコロコロコロ転がり続けることになるんやろ 시작할 때는 재치 있고 재미있는 영화처럼 보였다면 마지막은 품위 있는 영화, 품위 있는 삶을 등장인물들에게 선사한 영화라는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지금 벌써 한 1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12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영화는 약간 클래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은 그 시기에 나왔던 사랑 영화 중에 이터널 선샤인이 있는데 네. 이터널 선샤인이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같은 작품은 제가 볼 때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사랑 영화 하면 떠올리면서 볼 영화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위치에 오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번엔 미스트. 네. 전혀 다른 분위기죠? 무서워. 이 영화는 정말 결말을 얘기하면 네. 안 되죠.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극장에서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건 4D로 보면 정말 도망쳐 나올 것 같은 네. 안개가 막 극장 안에 깔려 있고 그렇죠. 극장 안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이제 24평을 당시에도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의 결말은 20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날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그 같아요. 이야기를 이 프랭크 다라본트는 원작이 없는 이야기로 결말을 만들었잖아요. 네. 저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게 낫다 아니다가 아니라 성향.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창작자의 운명인 것 같은데 전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어디? 스티븐 킹? 스티븐 킹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그러니까 이 네. 스티븐 킹도 포함된 어떤 다른 길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듣고 싶은데 얘기를 들으려면 또 스포일러가 네, 돼서 안 그렇죠. 되는군요. 하지만 네. 그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결말을 보시면서 나는 이 결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토리텔링의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영화 잘 팔아? 항상 끝은. 네네. 그 전에 어쨌건 오늘은 이제 원작보다 나은 그 영화라는 테마이니까 네. 원작과 살짝 비교를 해보면 원작은 그 유명한 이제 스티븐 킹이고 중편 소설 정도라고 말할 수가 네, 있겠죠. 중편이죠. 네. 원작도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영화가 더 좋았고요. 네. 원작은 마지막을 사실상 열어둔 결말로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대담하게도 마지막에서 끝난 지점에서 원작자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더 많이 나아가는 게 이 영화에서 가장 쇼킹하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 감독인 프랭크 다라본트가 다른 영화들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린 마일이나 쇼생크 탈출은 그렇죠. 원작에 거의 충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미스트를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비전, 세계관을 딱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스티븐 킹보다 좀 더 염세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스티븐 킹이야말로 할리우드가 가장 탐내는 작가이고 수많은 작품들이 영화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죠? 딱 떠오르는 건 일단은 샤이닝인데 네.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븐 킹이 싫어하는 또 영화겠죠. 그렇죠. 본인은. 네. 근데 스티븐 킹은 미스트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전 미저리 좋아합니다. 미저리. 작가이기 때문에 네. 작가에 관한 얘기니까. 그렇죠. 내가 저기 투사된다면, 네. 저기 묶여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 저는 가해자 쪽으로 상상하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 그 의자에서 그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제작비가 당시에 1,7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1,700만 달러라는 그 액수가 미국 영화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어도 이것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건이 좋은 영화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감독이 정말 이 제작 마인드가 확실하구나. 기이한 생명체들로부터 사람들이 겪는 거대한 공포를 다루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처음 60분, 1시간 동안
괴물은 촉수 딱 한 번 나오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목이 미스트야. 그러니까 알리바이도 있고 네. 주변을 다 안개로 깔아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개 속에 사로잡힌 어떤 마켓에서 주로 이야기들이 펼치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마켓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경제적인 화수를 가졌다. 근데 또 쓸 때는 쓰는 영화인 거예요. 영화에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볼거리로도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운드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켓이라는 곳의 특성이 이제 사방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그때 거대한 곤충처럼 생긴 그 괴물들이 한 마리씩 창문에 달라붙는데 그때 턱. 야, 그거 좀 엄청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소리가 역시 BTV 서라운드로 들으시니까 아니, 이분이 지금? 네. 네. 소리를 듣다. BTV 서라운드. 이동진이 추천하는 BTV 서라운드. 극장 사운드의 감동이 집으로 옵니다. 볼거리들도 사실은 후반부에 몰려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특정한 공간,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작은 슈퍼마켓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특정한 뭐 인종, 종교, 학력, 계급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드라마가 실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겠죠. 그 영화에서 정말 무서운 건 사실은 그의 생명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과격한 어떤 폭력적인 쏠림, 그런 감정적인 비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죠. 전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네. 약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네. 줄줄이 가서 약국에 들어가잖아요. 네. 정 너무 무서운 거예요. 헌병. 네. 헌병 나올 때는 거의 네. 기절했죠. 네. 안개가 있는 데다가 심지어 어둡기까지 해. 그리고 프레시 불빛을 의지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죠. 헌병이 나올 때는 거의 네. 헌병이 이제 시체가 나오게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니까 몸에서 이게 거미 같은 수많은 이상한 생물체들이 막 기어 나올 때 자, 어쨌건 뭐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 끝까지 보실 수밖에 없고요.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높아져서 특히 맨 마지막에 총알과 관련된 어떤 그것까지 보시게 되면 네.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또 다른 선택지에서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자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그쵸.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결말이지만 나는 아닌 쪽이다. 네. 원하는 지지하는 쪽이고 아닌 쪽이다. 이렇게. 지난 편 조회수를 의식한 이번 이제 이동진 편에 대한 물타기처럼 저한테는 들리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세 번째 작품은 언더 더 스킨입니다. 네. 네, 이 작품은 굉장히 난해하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예 없지는 않지만 네. 100편 보면 한 편 있을까 말까? 네. 네. 참 왜 이렇게 졸리죠? 아니 근데 정말로 좋은 영화이고 좋은 영화라는 얘기는 정말로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굉장히 난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원작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요. 네. 네덜란드 작가인 미헬 파버르라는 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소설 좋아하고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좀 더 사회 비판적이고 맞습니다. 문명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유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계에서 온 젊은 여성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하러 다닌다라는 설정만 같지 그렇죠. 사실상 소설하고 거의 모든 얘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설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이 그냥 영화는 영화 자체를 보면 된다. 근데 소설도 참 훌륭하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긴 하지만 영화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네. 스칼렛 조헨슨이 나오기 때문에. 고백을 하시는구나. 네. 네네. 전 스칼렛 조헨슨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네. 사람의 말이 공기를 타고 가잖아요. 네. 스칼렛 조헨슨의 목소리는 어디 갔다 오는 것 같아요. Are you? I can stay with you.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대체 무슨 얘기냐, 스토리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토리 이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토리가 있긴 하죠. 네, 아주 없지는 않아요. 미세하게 있긴 한데 네.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받아들일 때 가장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싶은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영화는 모든 게 다 이상하고 낯설게 하는 게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낯설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거에서 허우적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감독인 조나단 글레이저는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술적인 방법이다. 네. 예술이라는 건 우리가 익숙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전혀 낯설은 자리에 놓고서 응시하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로라가 이제 에일리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일리언이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뭐 소외라는 에일리어네이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둔다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외계 생물체하고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에일리언의 시각으로 만약에 어떤 외계의 생물체가 지구에 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쳐다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게. 바로 그런 그 에일리언의 시각을 갖고 오기 위해서 SF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 목적이 외계에서 온 로라라는 그 에일리언의 시각으로 그녀처럼 이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낯설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게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할 때부터 혼란스럽죠. 눈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하면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 뭐 F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그때부터 일단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뭘 하라는 거지? 그런데 뭘 하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영화를 나도 외계인으로 생각하고 체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 어떤 도시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행자라고 생각을 하면 다 달라 보이거든요. 내가 알던 공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명의 외계인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스칼렛 조한슨이 된다면 되고 싶지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 영화의 어떤 결론이 그겁니다. 사실 이 영화 얘기는 2시간을 해도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 그다음 목표 혹은 네. 뭐 아웃라인 정도를 잡는 나중에 거죠. 스칼렛 조한슨 특집 한번 해주시죠. 네. 그때 다시 한번 네. 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얼굴이 진짜 해처럼 맑으시네요. 네. 이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네. 그때 뭐였죠? 엑스맨 할 때. 아, 굉장하십니다. 네. 자,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 이야기 앞서서 저희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씩 꼽을 텐데 네. 먼저 철새당 당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철새당.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는 중에서?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미스트는 그 결말에 어떤 호를 떠나서 일단 사람을 긴장을 시키는데 일각에 있는 영화이고 재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잘 들어서 만든 장르 영화죠. 네, 미스트고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의외로 언더 더 스킨에 있습니다. 뭐죠? 언더 더 스킨에 뭐 스칼렛 조한슨 나오는 장면이겠죠. 아, 그 네, 당연하죠. 벗으면서 걸어가는 장면 그거 아니에요? 스칼렛 조한슨이 걸어가면서 네. 옷을 하나씩 벗는데 뒤따오른 남자가 네. 늪으로 빠집니다. 이상한 서서히 늪이라고 말할 가라앉죠. 수도 없는 검은 그 계속 빠지다가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장면은 정말 연출을 잘한 것 같고요. 멋있죠. 아름답기도 하고 맞아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해요. 그 장면을 저는 완성된 어떤 하나의 세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것 같다. 자, 이제 제 차례인데 저는 이 세 편이 사실 다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고르기가 어려웠고요. 셋 다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만 그래도 골라야 한다면 저는 언더 더 스킨. 네. 네, 뭐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진짜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장면 하나를 고르면 셋 중에서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으로 저를 완전히 흔들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네. 가드레일 잡고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츠네오가. 네. 네. 연출을 보면 어쨌건 그 카나에랑 같이 거리를 걷는데 그런 장면은 옆에서 바로 따라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뒤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일부러 길 건너편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막 지나가서 두 사람 모습이 막 가리기도 하고 네.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자아이가
몸을 돌려서 가드레일을 잡고 무릎을 꺾고 울기 시작하고 이제 내레이션이 흐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別れても友達になれる種類の女の子もいるけどジョゼは違う僕がジョゼに会うことはもう二度とないと思う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네. 떠나온 것들에 대한 뭔가 죄책감도 포함되어 있고 뭐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원작보다 나은 영화 3 지난주에 김준혁 편 보셨고요. 이번 주에 이동진 편 3편의 영화를 보셨습니다. 자, 이 영화들은 모두 BTV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